안녕하세요. 강의 35에서는 저희가 강화학습 기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하고 매 시간 단계에서의 행동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는 이 가치 기반 강화학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모델 프리가 있고 모델 베이스가 있습니다. 모델 프리에는 다시 팔러시 기반, 즉 정책 기반이 있고요. 또는 밸류 베이스, 가치 기반 두 가지 종류의 강화학습 기법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밸류 베이스에서는 크게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방법이 있고 몬테카를로 방법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습니다. 팔러스 기반의 강화학습하고 그 다음에 밸류 기반의 강화학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밸류 베이스드의 강화학습은 저희가 상태 가치나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는 밸류 펑션을 정의하고요. 이 밸류 펑션을 구해서 가장 맥시멈이 가장 최적의 밸류를 찾는 팔러시 즉 행동을 간접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밸류 기반의 강화학습이 되고요. 한편 팔러시 기반의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을 찾는 팔러시 함수를 직접 설계를 하고 이 팔러시 함수를 가지고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팔러시 베이스드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팔러시 펑션과 밸류 펑션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푸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액터 크리틱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팔러시 펑션을 써서 사용하는 팔러시 베이스드, 그다음 밸류 펑션을 써서 강화학습을 푸는 밸류 베이스드 이러한 것들은 이 목적 함수를 만드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인 경우에는 value라는 것을 목적 함수로 삼아서 가장 최적의 밸류를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팔러시를 찾는 것이 밸류 베이스이고요. 반면에 팔러시 베이스드인 경우에는 이 팔러시 자체, 팔러시를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팔러시 자체가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만드는 팔러시를 찾게 되면 강화학습이 종료가 되겠죠. 한편 액터 크리틱인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팔러시 펑션인데 이것에 대한 목적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밸류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액터 크리틱인 경우에는 이 팔러시라는 것을 찾되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의 목적이 되는 함수를 밸류 펑션을 써서 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강의 35에서 이 강화학습을 푼다는 것은 저희가 MDP를 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MDP라는 것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 간단한 프로세스가 MRP라고 합니다.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즉 확률적으로 전개가 되는 절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단 마코프 프로퍼티를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즉 어떤 거냐면 상태 A에서 상태 B로 전이될 때는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전이될 때의 확률은 그 이전 단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마코프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에다가 하나 더 더한 것이 뭐냐면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인데요.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될 때 확률적으로 전이가 되는데 여기에 보상값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이동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각 기점을 저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기점이 상태가 되고 대전이 상태가 되고 대구가 상태가 되고 부산이 상태가 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각 기점에서 이동할 때는 확률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이 포항까지 이동할 때의 확률은 서울의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상태로 가는 즉 서울의 상태를 기반으로 포항의 상태로 가는 이 확률값을 기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P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P2라고 하고
이 서울에서 포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P3라고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확률이기 때문에 모두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P라는 것을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에서 이 전주로 전이되는, 즉 서울 상태에서 전주 상태로 전이되는 확률은 P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P1, P2, P3로 정의된 이 환경에서는 이 서울에서 다음 상태로 이 전이되는 것은 이러한 확률을 기반으로 전이가 된다. 즉 스토캐스틱하게 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리워드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각 이동할 때마다 이 보상값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포항으로 갔을 때 보상값이 R3이고 대전으로 갔을 때 보상값이 R2가 되고 그 다음에 전주로 갔을 때 보상값이 R1이라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는 MRP, 마크오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할 때 가장 최적의 패스는 뭐가 되냐면 이 보상값을 모두 합한, 즉 보상값을 모두 합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리턴이라고 했었죠. 리턴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패스가 바로 최적의 패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을 저희는 MRP, 즉 마크오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마크오프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마크오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매 시간 단계마다 보상값, 즉 리워드가 존재하는 것을 MRP, 즉 마크오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매 시간 단계마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상태 가치 함수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효용 함수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S1에서 S2로 전이가 되고 S2에서 S3로 전이가 되고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S1에서 S2로 갈 때 우리는 전이 확률이 존재하겠죠. 이것을 저희는 P1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단계 S2에서 보상값 R2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값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매 시간 단계마다의 상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단계 t 상태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시간 단계 t에서의 리턴 값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라는 것은 expectation, 즉 평균값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리턴이라는 것은 저번에 배운 것처럼 모든 시간 단계마다에 받았던 보상값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계 t에서 받는 것이니까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보상값부터 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t 플러스 1에서의 보상값, t 플러스 2에서의 보상값, t 플러스 3에서의 보상값을 쭉 더하게 되면, 쭉 썸하게 되면 리턴 값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생소한 부호가 하나가 있는데 감마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마라는 것은 뭐냐면 감소계수라고 하는데, 이 감소계수는 일반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를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감소계수는 한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보상값을 현재 시간 단계로 환산을 할 때 등가를 보느냐 아니면은 디스카운트를 하느냐 이럴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감마가 1이 되면 한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보상값을 현재와 같은 가치로 보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감마를 0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 벌어질 수 있는 보상값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턴이라는 것, 한 번 에피소드에서 벌어졌던 리턴 값은 매 시간 단계, 즉 다음 시간 단계, t 플러스 1에서의 시간 단계, t 플러스 2에서의 시간 단계의 보상값, t 플러스 3에서의 보상값을 쭉 합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보상값을 현재 시간 단계로 환산할 때 디스카운트하는 팩터를 곱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마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감마를 묻게 되면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시간 단계 ST에서의 가치는, 상태 가치는 R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번에 받을 수 있는 보상값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단계 T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 가치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로서 평균을 내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 감마는 다음 시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감소계수 감마를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는 멜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태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S에서 S 프라임으로 전이될 수도 있고 또는 S 더블 프라임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S에서의 가치는 S 프라임에서의 가치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 플러스 S 더블 프라임에서의 상태 가치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로 평균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MRP에서는 우리가 이 마코프 프로세스인데 거기에 리워드가 존재하죠. 이럴 때는 저희가 상태에 대한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 대한 가치를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의 가치, 즉 두 가지의 상태 가치를 알게 되면 현재 상태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벨만 이퀘이션이 되고요. 저희가 가치 기반 강화학습을 할 때 자주 쓰이는 공식이 바로 벨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벨만 이퀘이션 공식을 저희가 행렬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즉 n개만큼의 상태가 있을 때 각 상태마다의 가치는 크기가 n개인 그러한 벡터 형태로 상태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 단계마다의 상태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값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보상값을 저희는 n개의 상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보상값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전이 확률은 n개의 상태에서 n개의 상태로 전이되는 확률을 n by n의 행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벨만 이퀘이션을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풀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결국 상태 가치는 왼편에 있는 요 행렬을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역행렬 구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 상태 개수의 스퀘어만큼의 복잡도를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던 벨만 이퀘이션이 만들어졌던 1970년대에 이 컴퓨터의 성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1000개 이상의 상태를 가지는 이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이 역형렬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벨만이 얘기했던 것이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course of dimension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즉 차원이 커지게 되면 이 간단히 풀 수 있는 상태 가치를 우리 못 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바로 반복법을 쓰는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이 됩니다. MRP에 decision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을 저희는 MDP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그 decision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착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착함수, 즉 팔러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팔러시 펑션은 저희가 파이라고 표시합니다. 파이라는 것은 상태 S에서 행동 A를 확률로 결정하는 함수이다라는 것이 바로 파이의 정의가 되고 이때 파이라는 것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 함수이기 때문에 이 파이에서 모든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모든 행동에 대한 팔러시를 합하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한 상태에서 행동 A1을 했을 때의 팔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 A2를 했을 때 팔러스가 있으면 얘를 모두 더하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것이 팔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러스가 개입이 됐을 때 MRP를 저희 MDP라고 하고 MDP가 있으면 저희가 상태 가치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동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행동 가치라는 것은 특정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가치가 되겠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태 ST와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받는 리턴 값을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취하고 나서의 expectation, 즉 평균값을 낸 것이 바로 행동 가치가 되고요. 이것을 풀어 쓰게 되면 상태 가치를 구했을 때하고 똑같은 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마를 묻게 되면 우리가 행동 가치를 간단한 표현식으로 반복되는 표현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MDP를 풀게 되면 이 두 가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태 가치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행동 가치가 되는데 이 상태 가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행동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백업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업 다이어그램은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뒤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우리는 백업이라고 하는데요. 즉 상태 S에서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동 A1을 취했을 때는 파이 S A1이 될 테고, 행동 A2를 취했을 확률은 파이 S A2가 되겠죠. 그러면 A1이라는 행동을 취하게 될 테고 A2라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A1을 취하게 되면 사실은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태 S 프라임은 누가 결정하냐면 환경이 결정합니다. 이 환경이 A1에 대한 행동을 가지고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태를 결정하는데, 이 상태 S 프라임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상태 전이 확률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PS 프라임이라는 상태 전이 확률로서 S 프라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 모양으로 트리 모양으로 행동 상태가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백업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가치를 계산해 보면, 이 상태 가치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상태에서 A1 행동을 취했을 때 행동 가치에다가 이 팔러스를 가지고 평균을 내고요. 그 다음에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이 행동 가치에다가 마찬가지로 팔러스를 곱해서 곱하게 되면, 이거는 팔러스라는 것은 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평균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이 S에서 그 상태 가치는 이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행동 가치에다가 팔러스를 곱한 다음에 이 평균을 내게 되면 우리가 S에서의 상태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동 가치라는 것은 여기서 행동 가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시간 단계에 상태가 벌어지겠죠. 이 환경이 상태 전이 확률을 기반으로 다음 상태를 보여줄 텐데, 이 상황에서는 뭐가 발생이 되냐면 보상값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S 프라임으로 갈 때 보상값을 R 프라임이라고 하고, S 더블 프라임으로 갔을 때 보상값을 R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 PSS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태 전이 확률이 작용이 될 테고, 요로 갈 때는 PS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태 전이 확률이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보상값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 플러스 이 보상값 R 더블 프라임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을 한 것이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것은 평균값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S 프라임에서의 상태 가치가 있겠죠. 상태 가치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 SS 프라임. 그다음에 S 더블 프라임에 대한 상태 가치 곱하기 PS 더블 프라임을 곱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평균값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시간 단계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는 감마라고 하는 감소의 개수를 곱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식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태 가치 함수에 행동 가치가 있고요. 행동 가치에 상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행동 가치는 행동 가치로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상태 가치는 상태 가치로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MDP에서는 항상 요 파이라고 하는, 요 팔러스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 기반으로 행동 가치를 구하건 상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파이라고 하는 이 확률값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 가치, 그 다음에 행동 가치에서는 행동 가치를 가지고 파이를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음 이터레이션 때의 행동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다음 이터레이션에서의 상태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MDP에서 벨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밸류를 구한 다음에 강화학습을 푸는 절차가 됩니다. 벨만 이퀘이션에서 저희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만 쓰이는 방법인데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매 이터레이션마다 상태 가치를 구하고 행동 가치를 구하는데,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시간 단계에서 가장 맥시멈인 상태 가치를 그 상태 가치로 할당을 하는 것이 바로 옵티멀리티가 되고요. 또는 그 특정한 시간 단계에서 맥시멈인 행동 가치를 행동 가치에다가 어사인하는 것을 저희는 옵티멀리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상태 S에서의 가치는 원래는 어떻게 구했죠? 여기에 있는 상태 가치하고 여기에 있는 상태 가치, 여기에 있는 상태 가치를 모두 평균을 내서 여기에 있는 상태 가치를 구했었죠. 그런데 이 옵티멀리티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의 상태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대인 것, 가장 맥시멈인 것을 여기에 상태 가치로 어사인하는 것을 저희는 옵티멀리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동 가치도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태 가치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저희가 행동 가치를 구했으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맥시멈인 것을 이 행동 가치에다가 할당하는 것이 바로 옵티멀리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 가치의 옵티멀리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공식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가장 맥시멈인 것을 찾는 거죠.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행동 가치가 되겠죠. 이 행동 가치 중에서 가장 맥시멈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맥시멈인 것에 대한 가치를 이 상태 가치에다가 어사인하는 것이 바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행동 가치도 여기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태는 에이전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환경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단계에서 또 행동을 취했을 때 이것 중에서 얘하고 얘 중에서 가장 맥시멈인 애를 이 행동 가치에다가 어사인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행동, 특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가장 맥시멈인 거에 대한 팔러시, 즉 확률값을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한 상태에서 A1을 취했을 때 확률이 1이고 A2를 취하는 확률은 0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이 팔러시를 먼저 구하고요. 네, 팔러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태 가치를 이밸리에이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밸리에이션 된 상태 가치를 가지고 다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고 여기서 임프루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팔러시를 만들고 업그레이드된 즉 임프루브된 팔러시를 가지고 다시 상태 가치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더 좋은 팔러시인 더 좋은 정책인 이 팔러시를 업데이트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상태 가치를 구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다가 이 상태 가치하고 팔러시가 수렴이 되면 우리가 스탑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팔러시 이터레이션의 알고리즘은 먼저 초기에는 모든 팔러시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팔러시에 대한 확률을 다 동등하게 한다는 것이죠. n분의 행동이 n개라고 하게 되면 n분의 1 확률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상태 가치도 초기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모든 상태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재까지 받았던 팔러시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벨만 이퀘이션이죠. 상태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벨만 이퀘이션인데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팔러시를 기반으로 상태 가치하고 감마는 감소의 계수고 보상값 알고 있고 상태 현유 확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벨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상태 가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상태를 방문하고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냐면 상태 가치가 수렴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상태 가치가 수렴이 되면 이 상태 가치를 가지고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맥시멈인 상태 가치를 만들어주는 여기서 가장 맥스인 상태 가치에 대한
팔러스를 현재 팔러스에다가 옵티멀리티로 어사인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업데이트된 팔러스를 가지고 다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태를 방문해서 업데이트된 팔러스를 가지고 상태 가치를 구하고, 이 반복을 하게 되면 또 상태 가치가 수렴하게 되면 그 상태 가치를 기반으로 가장 맥시멈, 그 상태 가치를 지목할 수 있는 팔러스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업데이트하고 나서 다시 상태를 방문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수렴된 팔러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팔러스 이터레이션 방법이 되고요. 팔러스 이터레이션의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초기에 상태 가치를 일단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팔러스를 초기화합니다. 이게 얘기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바로 팔러스가 되는데, 이 그리드에서 에이전트가 갈 수 있는 행동은 위로 가거나 오른쪽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왼쪽 가거나 라고 하는 행동이 있다고 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의 확률을 모두 4분의 1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기화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바로 모든 확률이 똑같게 팔러스가 정해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초기화된 팔러스를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상태 가치를 기반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상태 가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 가치를 기반으로 이 팔러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 경우에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오른쪽 왼쪽 하게 되면,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 가치가 가장 더 크죠. 아래는 마이너스 1,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팔러스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팔러스가 모든 가치가 상태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 팔러스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로 가는 건 마이너스 1, 왼쪽 가는 건 마이너스 1, 오른쪽은 0이기 때문에 팔러스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된 팔러스를 가지고 다시 상태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상태 가치를 구하는 걸 가지고 팔러스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팔러스를 기반으로 상태 가치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팔러스가 수렴되게 되면 중단하는 것이 바로 팔러스 이터레이션이 되고,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옵티멀 팔러스가 된다라는 것이 이 팔러스 이터레이션의 방법이 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밸류 이터레이션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은 모든 상태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을 취해 본 다음에 벨만 이퀘이션을 써서 우리가 행동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상태 가치를 알게 되면 상태 전유 확률 곱하기 감쇄 계수에다가 즉시받는 보상값을 하게 되면 행동 가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쓰는데, 여기서 가장 맥시멈인 행동 가치를 현재 상태 가치에다가 어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상태에서 모든 행동을 취하게 되면 한 루프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한 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되겠죠. 그럼 다시 모든 첫 번째 상태를 방문해 갖고 또 모든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행동 A를 취해보고 특정한 상태에서 행동 A를 취해보고 행동 A2를 취해보고 행동 A3를 취했을 때 가장 맥시멈의 행동 가치를 여기에 있는 상태 가치에다가 어사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상태를 방문하고 모든 행동을 취하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상태 가치가 수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화학습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밸류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리드 월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격자 하나가 다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상태에서 방문을 하고 나서 얘가 행동을 취해보는 거죠. 이런 행동을 취해보고 이런 행동을 취해보고, 그랬을 때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의 행동 가치가 있을 테고 SA가 되겠죠.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행동 가치 SA2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행동 가치를 이 상태 가치에다가 어사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상태를 방문하고 행동을 취해보고, 그래서 가장 큰 행동 가치를 이 상태 가치에다가 어사인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상태 가치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각 상태를 방문해 갖고 행동을 취해보고 가장 맥시멈인 행동 가치를 여기에다 어사인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방문하게 되면 행동을 취한 다음에 가장 맥시멈인 행동 가치를 여기에 상태 가치에 어사인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기 나와 있는 상태 가치, 이 상태 가치가 수렴하게 되면 스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 가치가 이제 수렴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가치 기반의 에이전트의 이 옵티멀 팔러스는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면 얘가 갈 수 있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장 맥시멈인 상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0.660, 얘는 0.388, 얘는 0.655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좋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태의 가치가 크니까 이 더 큰 상태 가치로 갈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최종적으로 학습하게 된 결과가 됩니다.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에서 두 번째 방법인 이 몬테카를로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에피소드의 마지막의 결과를 알아야지만이 각 시간 단계마다의 리워드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서 백업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여기에 상태에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 행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말미암아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태는 사실은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 팔러스, 즉 에이전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마지막 터미널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몇 시간 단계마다의 리워드를 계산할 수 있을 때를 쓰는데,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 즉 알파고 같은 바둑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매 시간 단계마다의 보상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상태 ST에서의 가치, 상태 가치는 이게 바로 이제 그 몬테카를로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구했던 이거는 새롭게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상태 가치가 되고, 얘는 원래 있던 상태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리턴 값인데, 얘가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받았던 이 결과가 있겠죠. 결과를 매 시간 단계마다 환산을 해서 만들어준 리워드를 합한 것이 바로 이 리턴 값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전 이터레이션에서 구했던 이 상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에피소드에서 경험했던 리턴 값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상태 가치하고의 뭔가 차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학습률을 곱해갖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바로 몬테카를로 방식이 됩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은 시간차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몬테카를로 방법과 같이 이 모든 스텝을 취하는 에피소드를 취하지 않고 마지막 터미널까지 가는 에피소드를 취하지 않고 한 스텝 또는 투 스텝 정도의 액션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강화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이 가치 함수는 행동 가치가 됐건 상태 가치가 됐건, 가치 함수는 내가 원 스텝의 에피소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리턴 값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가치를 빼고 나가게 되면 이 뺀 것만큼 델타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 학습률 곱해갖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템포럴 디퍼런스가 되는데, 이 템포럴 디퍼런스를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경우는 아타리 게임이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마지막 터미널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원 스텝, 투 스텝을 취해서 내가 가장 적절한 행동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몬테카를로 방식하고 그 다음에 타임 디퍼런스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방문해서 마지막 끝났을 때의 결과값이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는 몬테카를로 방식을 쓰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상황, 즉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핑퐁 게임이나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임 디퍼런스라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큐러닝이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쌀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쌀사라는 거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방법이 되고요. 자, 그래서 Q러닝과 쌀사라는 거는 그 기본적인 템포럴 디퍼런스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행동 가치는 업데이트 하려는 것이죠.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행동 가치는 이 원래 있던 행동 가치에다가 얘가 한번 에피소드를 취해보고 받는 리턴 값 마이너스 원래 있던 행동 가치, 얘를 빼주게 되면 델타가 있겠죠. 델타에다가 이 적당한 학습률을 곱해갖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쌀사는 마찬가지예요. 쌀사도 특정한 상태에서의 행동 가치, 행동에 대한 가치는 이 원래 있던 행동 가치에다가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리턴 값 마이너스 올드 값을 하고 나서 델타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 알파를 곱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 Q러닝에는 맥스라는 거가 되어 있죠. 즉 어떤 거냐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가치는 이 행동을 취하게 되면 다음 상태는 환경이 보내주겠죠. S'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 Q러닝에서는 S'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 가치 중에서 가장 맥시멈을 선택을 합니다. 맥시멈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 쌀사인 경우에는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이 다음 상태로 보내주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행동을 취했을 때 가치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Q러닝을 오프 팔러시라고 하고요. 즉 지금까지 배웠던 것대로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맥시멈을 쓴다라고 해서 우리는 오프 팔러시라고 하고, 이 쌀사는 온 팔러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학습을 했을 때 행동 가치를 사용해서 업데이트한다 라고 해서 온 팔러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Q러닝 방식은 맥시멈인 이 행동 가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렴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단점인 경우에는 이 맥시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로컬 미니마, 즉 이 더 좋은 방법을 못 찾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Q러닝과 쌀사는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대부분의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쌀사보다는 Q러닝의 학습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Q러닝 문제를 Q테이블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강화학습 문제가 예를 들면 상태의 크기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 셋, 액션 셋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를 저희는 타뷸라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문제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Q테이블이라고 하는 액션 밸류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테이블을 완성하게 되면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학습을 종료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모든 상태를 쭉 로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태 N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이렇게 컬럼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테이블 값들은 바로 특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액션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 테이블에 나와 있는 액션 밸류들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나온 이 테이블이 바로 이 간단한 문제에서의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학습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Q테이블을 우리가 완성하면 되는데, 이 Q테이블을 완성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S2 상태 2에서 행동 2라는 요 행동 밸류를 우리가 행동 가치를 우리가 업데이트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행동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원 스텝을 취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행동 2를 취했어요. 행동 2에 취하게 되면 이 환경은 얘를 상태 S4로 보내줍니다. 사실은 행동 2를 취하는 것은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이것을 말미암아 보내줄 수 있는 다음 상태는 이 환경이 보내주는 것이죠. 이 환경이 보내게 되면 이 쌀사인 경우에는 여기서 배운 대로 행동을 해갖고 만들어주는 행동 가치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맞는데, 이 상태 Q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가장 큰 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맥시멈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행동 가치를 여기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감마는 감소 계시이고 즉시 받는 보상값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원 스텝 리턴 값을 만든 다음에 이 원래 있던 여기에 있던 요 행동 가치하고 빼준 다음에 델타가 존재하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곱해갖고 업데이트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동 A4를 취하게 되면 이 환경이 A4에 걸맞는 상태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가장 맥시멈인 행동 가치를 대입을 해갖고 여기서의 행동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Q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동 가치가 수렴하게 되겠죠. 수렴하게 되면 학습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S3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기서 가장 맥시멈인 행동 가치를 선택을 하고 이 행동을 취하게 되면 얘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템포럴 디퍼런스에서 만약에 원 스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은 투 스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쓰리 스텝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끝까지 터미널까지 가서 몬테카를로 방식대로 모든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모를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저희가 TD 람다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앙상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그리고 몬테카를로 방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하는 방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웨이트를 써서 여기 나와 웨이트를 쓰게 되면 각각의 원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 투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 쓰리 스텝마다의 가중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인 경우에는 일종의 설정 변수가 되는데, 만약에 람다가 0이 돼 버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없어지니까 원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가 될 테고요. 만약에 람다가 1이 돼 버리면은 여기 있는 것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람다가 1과 0 사이가 되게 되면 적당한 원 스텝부터 몬테카를로 메소드까지 적당한 웨이트를 둬서 앙상블을 하는 방법을 저희는 TD 람다 메소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